오늘 세미나는 지속가능 교양 포럼과 한국교양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이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IFRS 공시 기준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하신 여러분들 간의 인사와 한상만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이후 강연과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과 토론 이후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두 번째 강연과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상만 지속가능 교양 포럼 이사장님, 다음으로 이상진 회장님, 유창조 전 이사장님, 다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윤철민 실장님, 다음으로 KPC 한평호 본부장님,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백태영 교수님, 다음으로 회원사 중 BGF 리테일의 최민건 수석님, 네, 알겠습니다. 삼성 글로벌 리서치의 정권택 고문님, BGF 리테일의 박정권 실장님, 농협금융지주사업전략부문의 김용기 부사장님, 현대백화점의 박대성 상무님, KB금융지주 ESG 본부의 문혜숙 상무님, 포스코의 천성현 실장님, 포스코 경영연구원 ESG 경영연구실의 박용삼님, 포스코 경영연구원 ESG 경영연구실의 우정원 수석연구원님, 다음으로 한상만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마스크 잠깐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멤버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참석해 주신 저희들만이 아니라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저희 오늘 직접 참석을 못 해주신 회원사분들, 그리고 저희 한국경영학회 회원 여러분들이 같이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전체 내용들이 다 한국경영학회와 지속가능 교양 포럼의 홈페이지에 유튜브 내용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많은 이제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속가능 교양 포럼의 사무국을 맡고 계시는 윤철민 실장님, 또 내부적으로 이 사무국 역할을 또 같이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균관대학교의 조경식 교수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경영학회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무국을 맡고 계시는 또 우리 김민정 국장님, 모두들 이렇게 힘을 합쳐주셔서 오늘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발표를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생산성 본부의 한평호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두 번째 키노트 발표를 해주실 전 한국회계학회 회장님이신 백태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공동 세미나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 지속가능 교양 포럼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유창조 전임 이사장님께서 초대 이사장으로 2020년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에 저희가 제2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2기는 14개 회원사들이 멤버사로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제2기를 출범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저희들이 따로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류를 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속가능 교양 포럼을 2020년 7월에 출범을 하면서 내세운 비전이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하는 그런 목표로 뜻을 함께하는 회원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공동 세미나에서 오늘 한국경영학회가 지속가능 경영 포럼과 함께 이 공동 세미나를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요. 한국경영학회의 안에 저희들이 대한민국 경영자 원탁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경영자 원탁회의는 한국경영학회의 300여 기관 회원들과 또 경영학회 역대 전임 회장님들 그리고 핵심 임원분들이 멤버가 돼서 산학연의 비즈니스와 사회에 마찬가지로 그런 선순환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학연의 플랫폼으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영자 원탁회의, 한국경영학회에서 만든 대한민국 경영자 원탁회의는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아젠다들을, 주요한 아젠다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 제가 지금 한국경영학회 올해 학회장을 맡고 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지속가능 경영 포럼의 이사장을 올해 말까지 맡습니다. 또 내년에는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 명지대 김재구 교수님께서 차기 회장으로 되어 계신데 김재구 회장님께서 내년에 또 저희 지속가능 경영 포럼의 제3기 이사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기관은 서로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관계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 관계의 구심점이 이 지속가능 경영 포럼과 경영학회 내에 올해 제가 만든 대한민국 경영자 원탁회의 이 두 기관의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천성현 실장님, 포스코 천성현 실장님이 작년 그 5월 14일에 우리 KB금융의 문혜숙 상무님도 같이 오셨습니다만 작년 5월 14일에 여기 롯데호텔에서 저희가 지속가능 경영 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연구회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3월 달에 제가 경영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지속가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연구회를 경영학회 내에서의 연구회로도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 이 두 조직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연구회라는 공동의 연구회를 통해서 이미 연결되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오늘 공동 세미나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이라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올해 1월 달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앞으로 ESG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천명을 했고 CEO 레터에서 그리고 올해 중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센터를 블랙락 안에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특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경영학회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연구회에 지금 현재 53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연구회에서 올해 하는 이런 연구들이 올해 12월이면 9월 말에 탈고를 해서 올해 12월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이라는 책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연히 그게 도움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회원사, 저희 14개 멤버사들이 계신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들입니다. 삼성, 현대, 또 KB금융, 포스코 등등의 주요 멤버 그리고 주요 공기업들까지 포함해서 14개 기관들인데요. 이 14개 기관들이 개별 회사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센터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띵크탱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경영학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주요한 아젠다들을 발굴하는 대한민국 경영자 원탁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앞에서 선도해 가면서 한국경영학회에서 만든 대한민국 경영자 원탁회의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아젠다들을 발굴하고 산학연의 플랫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에 어떻게 보면 첫 출발점이 오늘
한국경영학회와 지속가능 경영 포럼의 공동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신 멤버사분들, 또 못 오셨지만 유튜브로 줌으로 또 이렇게 참석하시는 멤버사분들, 그리고 한국경영학회 여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한국생산성본부의 한평호 본부장님께서 국내외 공급망 실사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금 우리 경영계 그리고 학계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ESG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평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도 작년에 우리 포럼이 출범됐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는데요. 또 이런 귀중한 행사에 우리 한국생산성본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요청받은 좀 주제는 이 공급망 ESG와 관련돼서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업계 현황을 좀 그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여기 계신 지금 뭐 교수님이라든지 또 우리 그 연구소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ESG에 대해서 어쩌면 저희보다도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더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지금 우리 그 유튜브로도 이게 생중계되고 있어서 관계사 이렇게 임직원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들을 좀 중심으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 공급망 ESG라는 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 흐름이 그 공급망 ESG와 관련된 그 EU가 주도하고 있는 이 ESG 이후에 그린 뉴딜의 전반적인 구조와 흐름이 어떤지 그 안에서 공급망 ESG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공급망 ESG로 인해서 우리나라 특히 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어떤 그 의미와 시사점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희보다도 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ESG 또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의 그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EU에서 먼저 지금 그린 뉴딜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죄송한데 마이크 좀 걷고 구조하고 좀 흐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가운데 축에 있는 그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라든지 EU 텍소노미와 같은 투자 즉 그 금융을 통한 어떤 ESG의 어떤 그 촉진 이 부분이 지금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을 직접적으로 ESG를 촉진하는 하나의 흐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공급망과 관련된 ESG 확산과 보급이라는 큰 세 가지 이런 구조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고요. 전반적인 이 흐름의 또 하나의 그 흐름 차원에서 이해할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뭐 2010년도부터는 주로 권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EU를 중심으로 EU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지침으로 발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셔야 될 2025년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저희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법제화까지 가는 이런 그 전반적인 어떤 금융 기업 어떤 공급망 차원에서 ESG에 대한 그 어떤 그 EU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권고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각국이 이제 법제화까지 하게 한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SG와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25년, 30년, 35년. 25년이 되면은 그동안 지침이라든지 권고로 시작됐던 이런 그 ESG에 대한 그 촉진 방안들, 지침들이 이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경우 자산 2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의무적으로 이제 그것을 그 보고를 해야 되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0년에는 그 넷제로의 그 중간 목표가 있는 시점이고 35년에는 이후에서 이제 완전히 그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
친환경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로 완전히 전환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35년은 자동차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동차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 협력사들이 같이 많은 산업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이 EU가 추구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제화가 되고 있지만은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공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좀 알려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 그 듀 딜리전스와 관련된 공시 부분이 좀 어떻게 EU 텍사노미라든지 그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그 금융 보고서라든지 기업 보고서의 그 공시 기준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ESG의 첫 번째 시장 확산과 촉진의 방법으로 금융시장을 통한 확산 방법들을 많이 논의해 왔고요. 그거의 하나의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그 투자, 책임 투자 이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금융시장 내 많은 얼라이언스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결성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진행해 왔는데요. 사실은 이런 걸 진행해 오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이제 그린워싱 문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기업들이 또는 이 금융기관들이 이 책임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나온 부분이 EU 텍사노미.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의 어떤 활동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SG 활동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시작됐고 그래서 2019년에 EU 텍소노미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올 2월에 이게 이 전반적인 EU 텍소노미 안이 지금 발표가 됐고 내년도에 지금 적용될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EU 텍소노미의 기본적인 방침은 어떠한 기업의 활동 또는 그 금융회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이 ESG에 부합되는 투자이고 활동이다라는 것을 좀 더 분류를 해놓은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 6가지 범위에서 ESG의 그 활동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라든지 기후변화 리스크 적응, 그 다음에 수자원 생태계라든지 자원순환 경제 이 6가지 분야에서 어떤 활동들이 ESG에 부합된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작년 12월에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 K 텍소노미를 환경부 주관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그 K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도 EU 텍소노미하고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제 조금 다른 게 녹색과 전환이란 큰 2개 부분을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또는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ESG 활동에 부합한다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정의를 해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활동 기준, 인정 기준, 배제 기준, 보호 기준 아닌 4가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리뷰를 하게끔 이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지표들을 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EU 텍소노미는 단순한 어떤 분류 체계만의 영역만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활동이 ESG에 부합한가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지금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텍소노미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은 특히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다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금융 상품을 설계하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 이 기준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금융사들, 우리나라 연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이 투자시장이라든지, 또는 이 금융시장에 있는 우리 은행들, 이런도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EU 기준에 의하면 이제 25년부터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업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이런 그 투자사, 은행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아니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보고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ESG 경영에 이런 그
투자 받은 그 대상으로서 기업이 ESG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 어떤 대출의 규모라든지 또는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라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어떤 경영 활동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쪽에 실제 이 분류 가능성들을 한번 먼저 적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나머지 분야,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그 나머지 분야를 확산하고 특히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이 성과를 공시하게끔 이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공시하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그 금융시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그 어떤 경영 활동을 하는 특히 중소기업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EU 텍사노미가 단순한 어떤 투자나 어떤 금융사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그 결국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을 확보하고 조달하고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투자사라든지 금융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몸담고 있는 우리 생활성본부에서도 이미 2007, 8년부터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사업들을 하고 또 지속가능 보고서를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발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은 거의 좀 강제화되는 거의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돌입해 있다는 거고요. 그 흐름들에 이제 EU에서 지금 거의 이런 지침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기업의 이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지침입니다. 이 부분은 EU에서는 우리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의무조항, 2025년 의무조항이 있지만은 EU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곧 EU에서도 이제 각 국에서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게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와 이제 지속가능한 금융 공시 규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투자사나 어떤 금융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이런 자기 자산에 대한 어떤 ESG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고서들을 발간해서 제출해야 되고 또 하나의 이 IFRS라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제 뒤에 이어서 우리 백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해 주신 내용을 발표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이 두 가지 그 보고서에 대한 공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흔히 우리말로 이제 지속 가능한 보고서 지침이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올해 도입안이 발표가 됐고요. 올해 이제 아마 이 EU 의회에서 이것들이 공식 도입되게 되면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무사항으로 좀 확정이 될 예정이 있는데요. 과거 2014년부터는 이런 의무사항이 아니라 좀 권고사항으로 이미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된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화되고 좀 의무화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EU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 비상장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특히 여기서 이제 EU의 해외 기업인데 EU 내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특히 종업원 기준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자산 규모에 이런 충족이 되는 회사들은 반드시 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별로 어떤 정보를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된다는 굉장히 자세한 기준과 이것을 사업보고서 내에 같이 담아서 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세부 사항들까지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재무감사 수준으로 강제 검증을 하고 또 정보 공시를 미이행시했을 때는 이제 제재가 따른다는 점이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권고였다면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제 규제로 좀 작동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자, 이 EU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CSRD의 정보공시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환경, 사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기후변화와 방금 말씀드린 수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회 부분에서는 어떤 그 동등한 어떤 그 성평등이라든지 근로환경, 인권보호, 그 다음에 뭐 투명 경영과 지배구조 부분에 이런 팩터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좀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각각의 ESG 팩터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리스크 대응 전략, 또 사업 기회 요인이 뭐고, 또 이거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성과 목표는 보고, 이 성과 목표를 어떻게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또 이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걸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의 구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다는 이 구조를 이 각각의 팩터마다 다 이렇게 담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보고서의 구조를 각각의 그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ESG 팩터별로 다 담아서 사업 보고서에 우리가 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ESG 보고서 내에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수록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직은 중소기업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제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물론 중소기업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공급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또 기업 경영에 내재화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 차원에서는 SFDR,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 금융, 그 공시, 어쩌면 이제 레귤레이션이기 때문에 아까는 그 지침이라면 이것은 거의 규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후에 영내에 있는 이런 금융기관들은 이후에 이런 그 SFDR의 기준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금융 활동과 성과를 공시하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홈페이지라든지 또 상품별 계약사항에 공지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23년도가 되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될 그런 그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ESG를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고 그 리스크 관리 결과 성과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지금 보고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기에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금융 공시 규제에 따른 공시 지표는 전체 한 50개 지표가 되고요. 그중에 환경이 한 27개 지표, 사회가 23개 지표에서 총 50개 지표인데요. 주로 환경과 관련돼서는 투자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투자자산의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해관계자에게 다 이 보고서 형태로 지금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좀 저희가 빨갛게 좀 리마크를 해놓은 부분들은 최근에는 이러한 그 ESG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기후변화라든지 그 탄소 감축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 최근에 지금 강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가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장 인근에 있는 어떤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해치지 않고 있는지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보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제조 사이드에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책임광물 이슈입니다. 그런 책임광물 이슈까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IFRS는 그 바로 이어서 백 교수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러한 그 금융시장을 통한 ESG 확산이라든지 또 직접적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한 기업을 통한 이런 확산뿐만 아니고 이제 이후에서 지금 또 다른 구조적인 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공급망 실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만이 노력을 했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속한 공급망, 밸류체인 전반에 걸치는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사상 하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망 실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실사 지침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공급망 전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탄소도 줄이고 또 그 사회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노동 안전이라든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또 지배구조에 있어서 투명 경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공급망 전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 세 가지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후에서 지금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공급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공급망 전체가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너네 회사가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부분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그 지침에 나와 있고요. 먼저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이라든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당신들과 거래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거래를 할 겁니다라는 그런 행동 규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공급망에 있는 여러 협력사들에게 우리의 그 공급망 관리의 그 기준과 방향이 어떻다는 것을 확산 전파 노력을 하고 또 실제 공급망에 우리가 그 천명한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라는 실사 체계까지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그 밸류체인에 있는 협력사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우리 협력사들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확인 결과의 리스크가 무엇이었고 그 리스크를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과 성과를 제출하라. 이게 지금 이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시장을 통한 ESG 경영의 그 촉진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미 이 실사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히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당장 이 실사 지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 글로벌 매출액이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원 이상인 그 기업들, 그다음에 그룹 2는 이제 그룹 1은 좀 더 이제 그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이죠. 그다음에 그룹 2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 있고요. 실제 이 실사 지침이 지금 그 발표가 되었고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그 EU에 있는 멤버 국가들이 이 실사 지침에 따라서 자기네 법으로 법제화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지금 EU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는 이미 법제화가 지금 돼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법제화를 지금 순차적으로 아마 25년까지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그 법제화가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EU 영내에 있는 한 13,000개 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서 공급망 실사 보고서를 그 지침에 따른 보고서를 의무화해서 사업 보고서 애뉴얼 레포트에 수락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각국 정부에도 지금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그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데 EU 영내에 공장을 현지 법인을 통해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떤 한 완성차가 그 현지에 진출하게 되면 수많은 우리나라 협력사들이 같이 동반 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EU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중견 중소기업 부품사들은 당장 이러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에 적용을 받을 그런 그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그 고위험 산업에서 이게 지정한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급망 리스크가 강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데 좀 EU가 좀 더 드라이브를 더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U 그 공급망 실사 지침에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EU 국가들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특히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차라든지 2차 협력사들까지는 거의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지침 하에서 ESG 경영을 좀 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필수적으로 경영에 내재화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목전에 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공고망 실사 지침을 보면 실사 대상은 여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기업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협력사까지, 조인트 벤처까지 이 범위를 다 실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그냥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관련된 정보를, 실사한 내용을 연차 보고서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의무화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파워풀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금전적 제재까지 포함한, 시정명령을 넘어서서 금전적 제재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사 지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금융시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공급망을 통한 ESG 확산 보고 사업들이 이제는 지침 단계를 넘어서 EU 내에서는 거의 법제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U 공급망 의무화 실시 지침안이 공개되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확산, 각 국에서 이제 이러한 법안들을 준비해서 확산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 독일에서는 여기 지금 연도표기가 잘못되는데 올 2월입니다. 올 2월에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프랑스는 2017년도부터 하고 있었고요. 아마 이 지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자기 자국의 법안을 조금 더 이제 개정할 걸 예상이 됐고요.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까지 이미 포괄해서 이 법안이 발효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EU 멤버국가 20개 멤버국가들이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자국 내 법에 이것들을 반영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드시 이 공급망 실사에 따라서 실사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준비들을 이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벌금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4억 유로 이상, 매출 최대 20% 또는 최대 800만 유로. 이건 이 둘 중에 큰 쪽으로 지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권고 수준으로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벌금을 부과한다라든지, 더 중요한 부분은 해당 국가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이제 사업 참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재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위험 요소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공급망 ESG 리스크의 전반적인 강조한 사항들을 보면 인권이라든지 환경 쪽을 상당히 공급망 실사 팩터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 노동이라든지 아동의 취업이라든지 또 근로 환경에서 불평한 대우라든지, 또 이게 환경 리스크에서는 흔히 우리가 ESG 경영에서 많이 봐왔던 어떤 탄소 감축뿐만이 아니고 폐기물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여러 서치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본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리백을 선언했고, 아리백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이 이렇게 납품하지 않으면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이미 했죠.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GE라든지 BMW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급망 실사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20년까지 자료를 저희가 21년까지 자료를 해보면 24개 기업이 거래 중지를 당했고,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에는 108개 업체가 거래를 터미네이션 당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는데요. BMW는 참고로 2014년부터 준비했습니다. 2014년에는 독일 내에 있는 협력사들의 먼저 공급망 실사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이 기반을 다져서 이제 글로벌 전체에 지금 2019년에 확산을 해서 상당히 거의 BMW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사는 거의 포괄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물론 이제 업체의 특성도 있지만 BMW는 굉장히 모든 협력사들을 지금 다 보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들 기업들이 노동이라든지 인권, 환경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포스코에서도 오시고 포스코 연구소에서 오셨는데요. 실제 대기업들은 이미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하시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포스코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만 지금 그 협력사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글로벌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또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의해 놓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급망 실사들을 하고 있고요. 이미 RBA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공급망 평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실제 아동 노동이 취약한 공급망 177개에 대한 집중 개선 명령을 권고를 한다라든지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개 공급망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이미 그 대기업들은 훌륭하게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협력사 구조를 보면은 1차 협력사들이 있고 또 1차 협력사 밑에는 2차, 3차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1차 협력사들도 당연히 2차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실사 평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협력사에게 니네들이 또 어떻게 그 2차, 3차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정보를 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제 1차 협력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1차 협력사에 한해서 지금 이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대기업들이 그 1차 협력사에 당신들을 기준으로 이 당신들이 영위한 사업의 협력사들에 대해서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그 정보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2, 3, 4차까지 지금 확산이 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직접적인 1차 협력사에 지금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흐름들은 점차 더 넓게 지금 확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이후에 그 공급망 실사 지침이 나오기 전에 이 RBA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브 서스너빌리티라는 이 이니셔티브들이 발표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미 이런 공급망 실사 평가 기준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이런 기업들에 들어가서 그러한 평가 지표들을 설계하는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그 이제 자금이라든지 인력이 좀 충분한 대기업들이 이런 준비들이 차근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견기업이라든지 좀 더 인력과 이런 그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이런 준비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포럼의 역할이라든지 정부의 역할들이 좀 크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뭐냐면 80%가 되지 않은 게 80점이 되지 않으면 이 공급망 실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모든 기업에 가서 다 실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서면 평가를 먼저 하고 이 서류를 봤더니 여기는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그 평가 점수가 80%에 도달하지 않은 기업은 직접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그 상스본부도 모 기업에 동남아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인권 실사를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서류상의 계획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서류 검토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현장이 그 서류상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먼저 감지하고 대응을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선박 엔진 부품을 제작하는 Y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독일로부터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어떤 요청을 받고 이미 ESG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해서 이 그 요청하는 그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W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라든지 히타치 이런 데 이제 그 협력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미 삼성전자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 일부 좀 선도적인 기업에 지금 국한이 돼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 ESG를 왜 해야 되는지도 이제 많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또 산업부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의 ESG 확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시점에 보더라도 아직 중소기업들은 이런 ESG 경영을 위한, 특히 ESG 경영이 단순한 어떤 패션이 아니라 이제 경영 체질까지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좀 준비한 내용들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그런 현 시점에서 이런 공급망 실사라든지 이런 ESG 보고서의 의무화라든지 이런 ESG 경영 확산에 맞춰서 중소기업들이 좀 현 시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ESG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그 부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이. 그래서 저희가 좀 중소기업 임원분들이라든지 CEO를 만나면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생산성본부에서는 산업부 의뢰를 받아서 KESG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난 12월에 만들었고 좀 발표를 하고 공유를 하고 확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먼저 좀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럼 보고 중요한 부분은 ESG 이 공시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먼저 잘 축적이 돼 있어요. 특히 환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게 이걸 우리가 디펜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럼 어떤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이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환경 부분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금방 좀 캐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원청사에서 이 ESG에 대한 관리 활동이나 데이터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이런 지침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행동 강령이 있어? 인권 경영 어떤 선언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또 기본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공급망 지침 이런 걸 해보면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고 우리 원청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인력이 없다, 이제 이런 토로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현재 구매 담당자 또는 사회 부분에서는 HR 담당자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에게 조그마한 역할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대기업이 지금 ESG 팀들을 다 조직적으로 구축하고 전략도 구축하고 그 전략 과제하에 따라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런 전방위적인 어떤 ESG 확산 사업들을 하진 못하더라도 현재 주어진 조건 내에서 대기업들이 하는 걸 보면서 또 대기업들의 지침을 또 읽어보고 또 각종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KESG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작은 단위에부터는 우리가 실천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중기부라든지 산업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런 정부 사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정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이런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시장 관계상 제가 좀 핵심적인 포인트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보완 사항은 Q&A를 통해서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은 10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토론은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중간에 식사 시간이 이제 지금부터 9시까지 이제 식사 시간인데요. 식사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오늘 진짜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한평호 저희 생산성본부 본부장님께 이제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또 저희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지만 동시에 멤버사들께는 줌을 통해서도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줌에서 멤버사 회원분께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또 받아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멤버사 분들께서 이제 갖고 계신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이제 줌에서 들어오는 질문은 저희 그 지속가능 경영 포럼 그 사무국에서 좀 챙겨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각 회사들이 오늘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관련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표로 그러면 먼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사노미 얘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전체 발표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한평호 본부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EU 텍사노미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셨고 실행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주셨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EU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주요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도 제가 우리나라와 같이 그냥 EU에서 결정하는 걸 그냥 따라가는 입장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은 오늘 발표하신 내용의 핵심은 EU에서 이렇게 앞서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관련되는 기업들은 잘 준비해야 된다. 시기가 이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먼저 쫓아가고 방금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K 텍사노미를 만들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그것도 배포가 돼 있고요. 참고로 이제 EU에서는 지금 이런 소셜 텍소노미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EU의 이런 지침에 맞춰서 각국이 이런 우리나라처럼 좀 자국에 맞는 것들을 지금 자국의 현실에 맞는 텍사노미 그런 기준들을 지금 준비하는 흐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먼저 이제 발표가 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언급을 못 드렸는데 RBA라든지 그다음에 드라이브 서스테이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그런 ESG를 자기 기업뿐만이 아니고 공급망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을 시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애플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이 회장사로 되어 있는 RBA라는 곳이 있습니다. 레스판서블 비즈니스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전기 전자 산업들의 상당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전기 전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우리하고 거래를 하려면 RBA의 평가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흐름은 이런 이미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얼라이언스 중심의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이유는 시장보다는 시장과 이런 제도적인 국가와 기관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로 기대를 하십니다. 그 줌으로도 들어오는 질문이 혹시 아직 있으신가요? 여기 혹시 화면에 줌 참여하시는 멤버사가 있으면 띄워주시.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어느 A 업체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지를 납품하는 종이 포장지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친환경 종이를 개발을 해서 이런 환경 경영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 종이가 친환경 종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게 어떤 제품 포장지로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식음료를 파는 음료수의 빨대를 만들어서 판다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제품으로 확장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새로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확장하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기회원들이 상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특히 환경의 어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공장의 어떤 시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또 시설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막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단지 ESG 경영이 이게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배구조 영향에서도 상당히 평가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용 부분은 그 돌이켜보면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을 전혀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미 가동이 돼 있었고요. 이미 ESG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의 그런 협력 조성해서 중소기업에게 좀 더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의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활동들은 상생 협력이 많이 강조되는 활동들이었고 이후 지금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좀 관리해라. 어떤 차원에서 ESG 차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부분이 좀 다른 차원이 있는데 실제 지금 그 동반위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좀 더 그 개선하기 위해서 ESG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들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오래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 자금들이 시설 교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런 기회들을 많이 활용한다면 스스로 어떤 자금을 조달해서 비용 압력 하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환경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대기업들이 이러한 그 동반위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당연히 공급망의 어떤 품질을 높여야지만이 자기 품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또 대기업 스스로가 이런 협력사에 대한 평가와 실사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영 혁신 지원, 품질 혁신 지원뿐만 아니고 이런 그 ESG 경영에 대한 지원 활동들을 지금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산업부와 공동으로 여기 뭐 윤철민 그 시장도 와 계신데요. 같이 대한상이나 이런 여러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KESG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KESG 가이드라인은 방금 말씀드린 그 EU 텍사노미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그 ESG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이 평가 지표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굉장히 우리 기업에게 글로벌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3개 평가 지표의 공통 항목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영역의 ESG 팩터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인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ESG 경영을 위한 참고서로서의 가이드라인으로 개발이 된 거고요. 올해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그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ESG라면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항목들 중심하면 올해는 중소기업 모델을 지금 개발을 했고 올 8월 달에 중소기업형 ESG 그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 그 업종별로 ESG에서 좀 요구되는 내용이라든지 또 ESG에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모델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업종별 그 각종 특수한 업종에서 좀 강조해야 될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종별 가이드라인도 개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식사 좀 아닙니다. 하시고요. 예, 오히려 뭐 이런 발표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뭐 오늘 상관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앉으십시오. 잠깐 앉으시고요. 오늘 줌으로 회원사 그 중에 한국 남부발전의 강태길 처장님 지금 또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하렉스 인포텍의 박경영 회장님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강태길 처장님은 아까부터 세미나를 다 이제 열심히 들으셨는데요. 강 처장님 여기 잠깐 저희 멤버사 다른 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자기소개 및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평호 본부장님께 뭐 질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강태길 처장님 혹시 지금 연결 가능하십니까? 저희 화면에 처장님 얼굴 보입니다. 네. 좀 시간이 필요하시면 또 조금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남부발전 강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미처 가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인사드립니다. 아침에 발표하신 거 듣고 되게 많이 정보를 얻었고요. 저희들도 예수지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공급망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기업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협력사들이라든지 그 이외 중소기업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우리 포스코의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손성현 실장님 잠깐 아마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해외 법인 해외 진출할 때 특히 EU에 진출할 때 같은 경우는 이 공급망 실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이미 받고 있고 해외 법인 해외 공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 공급망 실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 자체가 그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다. 특히 EU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글로벌 그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두 번째로 실제 실사를 하고 나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발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 서로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개선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은 저희 한국 국내 보면 협력사의 경우 공급사와 달리 협력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 이슈라든가 또 고용노동법제와 관련돼서 원하청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협력업체에 대한 그 실사의 과정이라든가 또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지원을 실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가능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장기적으로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한 뭐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하고 해나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도 아주 감사합니다.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부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 잠깐 그 의견 겸 말씀해 준 사항은 저희도 지금 금융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공감하고 있는 내용. 아마 이번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도 이런 중소기업의 ESG 그 대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아마 이제 국정과제로도 지금 채택이 돼 있고 아마 후속 프로그램들이 이제 곧 나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대응력 강화를 그러니까 경영 체계 ESG 경영 체계를 위한 지원과 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과 세제 지원들이 지금 동시에 지금 고민이 되고 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냐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런 우리나라 뭐 아까 공정거래법이라든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금 시각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실사를 가는 게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경영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쟁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서면 평가 위주로 지금 많이 되고 그 서면 평가 굉장히 데이터들을 많이 그래서 아까 이 흐름은 그 전반적으로 ESG를 확산 보급하는 흐름하고 유사하게 흐르는 게 공시라는 것을 왜 택했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고 지시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 스스로가 이런 지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좀 움직여 달라는 그 시그널을 지금 시장에 보내는 거거든요. 공급망 실사에서도 그런 의미들이 조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하신 좀 소소하게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경영 간섭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리 이런 압력들이 거세지기 때문에 대기업 차원에서는 그런 걸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서면 평가를 진행을 하고 서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협력사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이 혹시 우리 학계에서도 이러한 어떤 공급망 실사 평가와 현존하는 법과의 컨플릭트가 문제들은 조금 학교에서 한번 좀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원제도, 금융, 세제 지원 뭐 이런 말씀을 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에는 이제 벌금과 제재 말씀만 많이 하셨는데 유럽에서도 그런 뭐 금융이든 세제든 이런 어떤 지원 제도들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우리나라처럼 그런 거를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제 주로 벌금, 제재 이런 말씀만 하셔가지고 그것만 있는지 지원 어떤 제도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까지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혹시 더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해보고 만약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유럽 쪽에 저 개인적으로는 유럽 국가의 이제 ODA 사업들을 진행했던 경험으로 미뤄왔을 때, EU 국가에는 EU 각각의 국가들을 위한 펀드들이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C 개발을 위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아마 이러한 부분에도 여러 가지 국가별로 배분되는 펀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떤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좀 그건 차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미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시장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자율적인 시장 주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경우는 아마도 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저희 생각입니다. 네,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 사무국에 공유해 주시면 저희 멤버사들 회원분들께 저희가 전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토론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식사 시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토론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지금 못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한평호 본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